2025년부터 2026년까지 우크라이나 전시 전략의 장거리 타격에 많은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러한 타격은 러시아에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혔고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 기계를 약화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거리 타격에 집중하면서 많은 이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놓치고 있습니다. 이 변화들은 결합되어 우크라이나에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푸틴은 다가오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강해질수록 러시아의 약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찰스턴 서던 대학교 비즈니스 교수 데런 거더스의 설명에 따른 것입니다. 거더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거더스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싸움 속 2026년에 매우 다르게 행동하려는 세 가지 전환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영상에서 세 가지 새로운 전략을 모두 알 수 있으며 특히 세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장기 생존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더스 교수는 우크라이나가 세 가지 새로운 전략으로 힘을 키운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수행하고 있는 장거리 타격에서 이러한 전략의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거더스 교수는 모스크바 변전소와 크림반도 방공자산 등 다양한 드론 공격 사례를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의 변화된 행동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의 세 가지 신전략 중 첫 번째인 내부 기술 개발 가속화에 해당합니다. 거더스 교수는 이를 강조하려 1월 15일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미하일로 페도로프의 최근 발언을 언급합니다. 센서넷은 페도로프 장관이 우크라이나 400개 드론 부대 중 상위 50가의가 전쟁 중 적 타격의 70%를 담당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페도로프 장관은 미래 가능성을 강조하며 우크라이나가 150개 부대를 개발하면 러시아에 치명적 사상자가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르다스 교수는 페도로프 장관이 언급한 것과 같은 점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자신이 본 것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접근 방식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주장합니다. 게르다스 교수는 이게 바로 파레토 법칙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파레토 법칙은 20-80 법칙으로 결과의 80%가 20%의 원인에서 나온다는 이론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는 숫자가 완전히 맞지 않아도 이 원칙이 실제 적용된다는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론 부대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군대 드론 부대 비율을 5%에서 10%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게르데스는 두 사람 모두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조종사들이 아무리 효과적이라고 해도 그들은 우크라이나 군대에서 특별히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2024년 2월까지 우크라이나는 약 2만 명의 드론 조종사를 훈련했으며 현재는 더 많을 수 있지만 일부는 러시아 공격으로 사망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2만 명 정도는 우크라이나 군이 보유한 90만 명의 현역 병력에 비하면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2배, 3배로 늘린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선 뒤에서 비교적 안전한 위치에 배치될 수 있는 조종사 훈련에 더 많은 투자를 하더라도 드론 조종사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군 전체에서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들이 러시아 공격 부대에 큰 피해를 줘 러시아 사상자가 크게 늘 수 있습니다. 드론 조종사 증가의 배경은 우크라이나가 자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교수로서 우리가 이 문제를 비대칭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들이 전쟁에 가져오는 가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비대칭 사이버 공격을 늘려 러시아가 푸틴 뜻대로 전쟁을 치르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2월에 확인된 러시아 병사 3만 5천 명 손실이 모두 영상에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샤이드 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 요격 드론을 개발했으며 젤렌스키는 이러한 드론이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방공 전략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게르다스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우크라이나가 AI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 러시아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몇 년 동안 힘을 키우고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는 푸틴이 항상 두려워했던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명분 중 하나는 그 나라를 비무장화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정반대의 행동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푸틴의 적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자립적인 군사력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의 방위 산업은 약 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더 크게 성장할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제작한 드론이 러시아 사상자의 대부분을 내고 있습니다. 9월까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맞서 사용한 무기의 약 60%가 국내 생산이었습니다. 푸틴 침공 당시 외국 원조에 의존하던 나라로선 큰 변화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푸틴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던 군사화가 가속화되어 이제 러시아가 더 이상 이를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전장의 결과가 모든 걸 말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단거리 드론으로 대거 사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병력과 장비 이동에 사용하는 정유시설과 군수품 저장고 등 장거리 목표물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와 전략 전환은 우크라이나가 무기와 기술 생산을 자급하며 전쟁에 계속 적응해왔다는 의미입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중요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곧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점점 더 자립하게 되고 있으며 이는 곧 주변을 둘러싼 종종 불안정한 지정학적 상황에도 점점 더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부 기술 가속화는 우크라이나에 중요했지만 두 번째 전략도 마찬가지로 중요했습니다. 동맹국과 협력해 우크라이나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게르다스는 러시아가 전략을 계속 바꾸며 겨울 동안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를 지속 공격한 것이 그 예라고 지적합니다. 그 전략이 러시아의 일부 성공한 이유는 러시아가 키우 절반을 난방과 전기 없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자체보다는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발전소 등 주요 시설을 4시간 가까이 폭격하기 직전 동맹국들은 방공 무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게르데스는 이것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다고 말하며 동맹국들이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거나 제때 우크라이나에 물자를 전달하지 못한 점이 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곧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1월 20일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원자력 시설에 대한 공격은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런 선택은 잠재적으로 재앙적입니다. 이 방법은 핵 재앙을 일으킬 수 있으니 우크라이나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동맹국과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체코의 관계는 좋은 예시이며 게르다스가 이를 설명합니다. 체코 대통령 파벨은 프라하가 우크라이나에 드론 격추용 전투기를 곧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게르다의 말입니다. 이 전투기들은 아음속 L-159 제트기로 우크라이나가 동맹국과 무기 확보를 위해 협력하는 좋은 예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동맹국 지원을 수동적으로 받지 않고 체코 이니셔티브가 이미 중단된 듯해 직접 시도하고 있습니다. 파벨 대통령 발표 며칠 후 로이터는 체코 총리 바비시가 전투기 우크라이나 판매 기증을 배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이니셔티브를 처음부터 다시 계획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조치의 근본 정신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혼자 채울 수 없는 빈틈을 동맹국과 협력해 메우려는 모습입니다. 체코 전투기의 경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장거리 공격 드론 사용 증가에 맞서 방역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2025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약 5만 5천 대 드론과 수천 대 미끼 드론을 발사해 방공망을 혼란시켰습니다. 틈이 발견되었고 그 틈을 메우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다른 시도와 철학 변화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우선순위 요구 목록인 PERL 프로그램은 7월 14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나토 사무총장 마크 루터 회의 후 설립됐습니다. 펄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이 미국에서 무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구매된 무기는 우크라이나로 직접 이전되며 중요한 점은 우크라이나가 동맹국들로부터 어떤 무기를 받을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결혼 선물 목록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레이비 보트나 식기 대신 무기를 고른다는 점이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에 맞서 대공 방어 시스템, 미사일, 드론 등 다양한 방어 장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동맹국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 이미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월 19일 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와 민간 인프라를 대상으로 대대적 공습을 했으나 이번에는 우크라이나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공습은 전날 예고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패트리엇 시스템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방공 미사일을 공급받았고 이를 이용해 러시아가 발사한 대부분의 탄도 및 순항 미사일을 격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월 19일처럼 효과적으로 해당 미사일을 막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기억에 남을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가장 위대한 밤 중 하나로 기록될 그날 밤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영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서방 무기, 특히 방어 자산 공급 파이프라인의 효율성이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 효율성 언급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무너뜨리려는 세 번째 전략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 세 번째 전략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투를 오래 버티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략 자체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보다 인력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효율성의 완벽한 예는 코피안스크 방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몇 달째 하르키우주의 그 도시 점령을 시도해왔습니다. 그 도시는 평화협상 지렛대와 물류 거점으로 활용 가능해 러시아의 하르키우 징역과 도네츠크 점령 시도에 도움이 됩니다. 최근 몇 달간 그 도시에서 러시아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르다스는 우크라이나가 병력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해서라고 설명합니다. 더 타임스 기사에 따르면 코피안스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상자 비율이 푸틴에게 치명적이라고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병사 1명을 잃을 때 러시아는 27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더 인디펜던트에서도 확인됐으며 우크라이나의 높은 효율성으로 코피안스크에서 러시아 병사가 거의 사라졌다고 언급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5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도시 일부를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극복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병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게르다스는 이 비율이 코피안스크 방향에서만 나타난다고 빠르게 지적합니다. 러시아는 다른 지역에서도 병력을 크게 잃고 있습니다. 푸틴이 점령하려는 포크로브스크가 그 예입니다. 파크로브스크는 거의 2년 동안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왔지만 그곳에서는 러시아 전선이 일부 지역에서 완전히 붕괴 직전에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우크라이나가 병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서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파크로브스크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 1명, 희생당 15명씩 병력을 잃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상황을 다룬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비율이 중요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게르데스는 그중 하나를 지적하면서 보통은 공격군과 방어군 사이의 사상자 비율이 1대 2나 많아야 1대 3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맞는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투에서 공격자가 승리하려면 방어자보다 최소 3배의 병력이 필요하다는 3대 1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사상자 비율이 3대 1 정도이거나 그 이하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러시아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효과적으로 러시아 병사를 제거해 자국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급한 드론들은 큰 역할을 합니다. 보브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격에 맞서 전략을 계속 조정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FPV 드론으로 무장한 킬존을 조성합니다. 이 드론들은 종종 러시아의 공격 또는 그 대부분을 파괴합니다. 적어도 러시아가 점령하려는 방어선에 도달하기 전에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분대 규모 부대로 킬존을 고정해 돌파한 적에 맞서 방어합니다. 그러나 이는 효율성 문제입니다. 드론이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병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시킬 필요가 있을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많은 사상자 비율은 우크라이나가 원하지 않는 일과 관련해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의 효과적인 방어로 푸틴 병력이 소모됐지만 우크라이나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4년간의 전투 끝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사상자 비율은 너무 높아서 인력 부족 문제를 겪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 CNN에 따르면 페도로프는 우크라이나 군대에 약 20만 명의 무단이탈 병력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휘관 허가 없이 위치를 이탈한 병사들입니다. 페도로프의 말에 따르면 또 다른 20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이 군 복무를 회피한 혐의로 수배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계엄령은 18, 60세 남성의 출국을 금지하지만 이미 수만 명이 떠났고 일부는 합법적으로 나가고 있다고 CNN이 전했습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이 10월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18세에서 22세 사이의 젊은 남성들에 대한 국제 여행 제한이 완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몇 달 전 보고서에 따르면 2개월 만에 1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떠났고 잠재적 군인의 탈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나라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듣기 불편한 소식일지라도 하지만 이것은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병사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더욱 강조해줍니다. 살상구역에서 드론 사용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코피안스크와 바크로브스크에서 봤듯이 러시아의 침투 전술에 맞서 침투자들을 포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수록 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병력을 희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믿는 러시아군을 상대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다른 것은 푸틴이 우크라이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세 가지 전략적 변화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고방식 차이로 귀결됩니다. 게르데스는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핵심이라고 설명하며 우크라이나도 이를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역할이 있으며 모두가 참호에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군에 입대한 모두를 참호로 보내는 러시아식 사고방식과 다릅니다.
이것은 야만성과 전략, 비대칭성과 러시아 소련 제국의 소모전 전술의 대결입니다. 게르다스는 현대전은 소총만큼이나 물류, 정보, 훈련, 통신, 회복력, 지원으로 싸우는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우크라이나는 싸울 의지가 있는 모두에게 각자의 자리가 있음을 이해하며 그 자리가 최전선이 아니더라도 진정한 차이를 만듭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에 더욱 집중하는 것이 2026년에 우리가 보게 될 불균형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상자 비율은 우크라이나가 기술에 집중하고 동맹과의 관계를 간소화하며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결과입니다. 푸틴의 경우 자신이 시작한 전쟁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군대와 러시아 자체를 몰락시키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에게 끝이 시작됐고 그는 승산 없는 상황에 빠졌습니다. 전쟁 확대만이 유일한 선택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 우크라이나의 전쟁 적응 분석을 받아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